최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공부든 일이든 90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0점 받으면, 혹은 성과가 90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60 정도 나오면, 웬만한 수준의 학생과 웬만한 수준의 비즈니스맨은 다 이를 악물고 복귀를 하죠. 그런데 60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이 나와버리면 웬만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0.1%만 그걸 복귀해요. 그것도 똑같이 예측 실패인데. 근데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중간한 웬만큼 상위권인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6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점 나오잖아요.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이드. 뭐 이러고 끝나. 게이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예상외로 실적이 좋거나 예상외로 성적이 나올 때 부모나 상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물어봐야 된다고. 표정으로만 칭찬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면 그 냉정한 복귀가 아니라 즐거운 복귀가 예상보를 벗어나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심리학 교수님들 중에 최고 김경일 교수님 모시고 우리 다친 마음도 한번 좀 치료를 좀 하고요. 오늘 좀 치유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치유 좀 해야 됩니다. 다친. 다- hurt or closed. 그게 이제 같은 건가요? 같은 Shot. 거죠. 이제는 같은 겁니다. 다치니까 자꾸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오픈도 오늘 되는 겁니까? 오픈 오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너무 자주 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너무 자주 뵙고 있죠. 정말 자주.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저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또 새로 책도 내시고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책을 안 사셔도 될 만큼 네. 친절하게 저희의 책 소개는 항상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굳이 책을 안 사셔도 될 정도로 대신 다 저희가 풀어드립니다. 사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네. 진짜 이게 책의 내용이 방송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사서 확인해 보시라고. 다 읽어보면 아니요 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서점에서 확인해 보면 서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의 책값을 아껴드리는 본업. 독하다 독해. 자, 마음의 지혜라는 책을 이번에 또 출간을 하셨고요. 내 삶의 기준이 된 8가지 심리학이라는 주제이신데, 심리학의 심리학 분야가 워낙 넓긴 하겠습니다만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가 또 중요한 게 더 있는 모양이죠. 뭐 사실은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따지자면은 8개가 아니라 800개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한 가지도 없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우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잖아요. 보는데 그 8개로 왜 이번에 그냥 굳이 나눴느냐, 책에서 그런 것까지 굳이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그 요인 분석했어요. 요인 분석? 예, 뭐냐면 이제 요인 분석의 통계 기법인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직장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정말 부장님이 탕비실에서 양치질 하는데 뒤통수 때리고 싶어요. 뭐 별의별 질문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보니까 그냥 통계 패키지에서 8개로 묶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연구자가 30개로 묶을 수도 있겠죠. 네, 의외로 그래서 한번 이번엔 8개를 해보자. 그다음에 또 한 12개를 해보자. 이게 사실 그다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철학은 없었고요. 그냥 묶이는 게 8개더라.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 8종류의 고민을 해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해본 거고요. 심리에 대한 8가지 생각할 점. 고민. 그게 그렇게 요약이 되는 거군요. 근데 그 8가지라고 하는 게 사람,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 미래, 이거 다 사람 마음에 굉장히 그럼 우리의 다 고민 주제들이죠. 근데 카테고리를 그냥 묶으셨다라고 하기에는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질문들을 8개로 묶어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여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사실은 팔만대장경도 만들다 보니까 8만 개 된 거지 그걸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8만 개일 줄 알았으면 아마 안 만들었을 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썬큰 아, 코스트를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네요. 교수님 근데 제가 심리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심리학을 연구하셨을 때 이게 8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도 일종의 뭐 트렌드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없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가끔씩 합니다. 야, 이게 우리가 트렌드가 있는 것 같다. 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950년대, 60년대는 그렇게 젠더, 성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뭐 이제 그 이후에 또 갑자기 뭐 지능 지수와 관련된 연구 엄청 많이 했었고, 최근에 행복에 관련된 연구 많이 했었고, 행복. 네, 행복. 그 다음에 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또 굉장히 막 세게 들어오는 그런 뭐 트렌드가 있죠. 그게 진화. 네, 진화. 그러니까 인간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 이렇게 앞에 놓고 본다기보다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으로부터 쫙 한번 놓고 보는 이런 약간 거대사 같은 그런 느낌의 연구들이 또 많이 들어왔었고.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연구자들은 생각 기계, 연산 기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산 기계.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도 결국은 계산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뭔가 그 계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컴퓨팅한다는 거잖아요. 심리랑 마음이 비슷한 말입니까? 그 표현도 저희들한테 되게 쉽지 않은 그 질문이신데, 심리는 사실은 마음의 법칙, 이치잖아요. 네. 예, 근데 마음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놓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 아니라 어떤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마음 심학 아니야, 심학? 마음의 이치는 마치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 강령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따르는 원칙이 있는 것 같은 학문이고, 그냥 너희는 마음의 학문이니까 그냥 마음 심학, 마음 학문, 심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큰 차이는 없다. 네. 저 트렌드 아까 심리학 좀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렌드 얘기하다 말았나요? 그러면은 그 요새 뭐 이거 심리학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단연컨대 MBTI. 근데 MBTI가 심리학이 맞긴 맞아요?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심리학이라 그러면? 심리 유형 분류 분석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심리학 혈액형. 유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 쓰신 것 같고요. 저는 심리학자지만 심리학과 다른 영역을 너무 그렇게 딱 구분짓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엄격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은 이거 심리학자가 만든 검사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치자면 뭐 자연과학에서 만든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심리학에 가져오면 안 되죠.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넓게 보자는 편이긴 한데 MBTI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MBTI는 전형적으로 꽤 괜찮은 검사지만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로 저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요? 오남용이라는 건 만약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안약을 눈에 넣으면 좋은 약이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오남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MBTI는 꽤 재밌는 그리고 또 흥미로운 또 괜찮은 구석이 있는 검사인데 오남용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까지 쓰면 안 되는데 그걸 파악하는 데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혈액형 분류는 수혈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거지만 네. 야, 너 B형인 걸 보니까 성격이 이 모양이구나. 너 AB형인 줄 알았어, 이 자식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얼추 맞던데요. 의외로 맞는다 그게? 근데 이제 그 MBTI는 보통 저는 이제 성격 검사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성격 검사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게 그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고유한 특징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나와서 그 우리 이프로님은 타고난 성격,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우호성이 높은 분이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호성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해요. 그게 절대 높은 분이 아니고 그건 평생 못 고치는 건, 그건 우호성을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는 분이라. 그렇죠. 저는 네가 와라주의죠. 그렇죠. 아쉬우면 네가 와라. 근데 개방성은 높은 분이에요. 개방성은 뭐냐면 내가 틀렸다 혹은 내가 몰랐다라는 게 있으면 진짜라고 이제 가서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이 스튜디오에 있는 공간 안에 이제 세 분 모두 개방성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새로운 미디어에 새로운 것에 늘 사람들이 바뀌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고집을 하려면 네. 악플에 대해서 별로 그 큰 마음 다침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성격 검사를 해보면 아마 이 태어나서 계속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근데 MBTI는요.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자 MBTI 지금까지 5번 이상 해보신 분 그러면 뭐 진짜 한 절반 가까이 손드세요. 요새 막 와. 젊은들은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네. 아니 그 똑같은 거 계속해요? 근데 그 왜 똑같은 걸 계속하는지 아십니까? 바뀌어서 그래요. 할 때마다? 네. 바뀐 분이 그래서 100분이 손드셨는데 200분 중에 5번 이상 받아보신 분들 지난 10년 동안 막 100분이 손드셨는데 이 중에 3번 이상 바뀐 분 하면 거의 50분 손드세요.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민감하다는 거죠. 예민하게 바뀐다는 거죠. 고유한 측면을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정프로님 말씀에 따르면은 네. 사람들 많은 데서 구석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그때가 넷플릭스 좋은 거 떠가지고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친구들 중에 진짜 친한 애가 왔을 때는 또 걔랑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진다는 의미인가 보네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지 16년째거든요. 네. 한 10년 전부터는 저는 그 문항에 절대 예스하지 않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나 혼자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노는 게 재밌다. 이거 절대 예스하지 않죠. 근데 저는 유학 시절엔 되게 아주 굉장히 예스를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 영어 해야 되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다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양구라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쉽지 피곤하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같이 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랑 쭉 10명 같이 있다가 난 문득 나 보면서 이렇게 그때 되게 편하고 좋지. 그런 게임 하고 싶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유학 생활 하던 그 상황.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상황. 그렇지. 네. 다르죠. 그러니까 MBTI가 거기에 민감해. 저도 그 대리 뭐 이런 무렵에는 회식이 그렇게 싫었어요. 차라리 밥값을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든가 그냥 너 혼자 가서 밥 먹으러 가면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 근데 이렇게 임원이 되니까 회식이 좋네. 그리고 저 직원들 와서 이렇게 막 한잔 해요. 그게 뭐 똑같지. 어차피 나는 회식 자리는 10대 명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니까 똑같은데 그거 왜 좋지? 그러니까 그 회식이라고 하는 상황은 네. 이프로님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국내 뭐 대기업에서 이제 얼마 전에 퇴임하신 굉장히 유명한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장님은 뭐 최연소 승진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그분은 회식이라는 거가 자기는 대리 때부터 사장까지 다 싫었대요. 네. 자기는 대리 때도 싫었지만 네. 사장 돼서도 회식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한테 회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진짜 싫은 성격을 거구나. 반영하는 진짜 거예요. 싫은 거구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경우는 100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방금 전에 대리 시절에는 회식이 그냥 근데 내가 임원 되면 회식? 이거는 아주 상황 정석적인 거지. 그 사람이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는 단어가 아니다. 근데 MBTI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격 검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그런 맥락이 아닌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격적인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단어들로 고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네네네. 근데 MBTI는 오히려 반대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단어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에 그 민감한 단어들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MBTI가 무엇을 재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일단 고유한 성격 잘 안 변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럴 수는 있죠. 정말 타고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MBTI에서도 계속 I로 나오겠죠.
정말 타고난 외향적인 네네. 사람이면 MBTI에서도 2로 나오겠죠. 상황을 아무리 바꿔도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프로님처럼 방송할 때는 굉장히 발랄한데 실제 생활에는 되게 내향적인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셋 중에 정프로가 제일 내향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 분 다 내향적인데요. 굉장히. 사실 세 분이서 우열 가린다는 게 제 그래요? 입장에선 거의 맞긴 한데 하여튼 말수는 제가 제일 없긴 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방송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셋 다 내향적인 게 말이 돼요? 내향적인 것과 예. 낯을 가린다라는 것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내향적이다라고 하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낯을 가린다, 혹은 뭐 까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수줍어한다, 네, 소극적이다. 수줍어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오히려 반대로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양적인 개념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질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또 트렌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양적인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런 오해가 상당 부분 실제로 오해구나라는 게 풀린 게 양이라는 게 뭐냐면 실탄이에요. 실탄. 예. 내가 오늘 사람한테 던질 수 있는 실탄.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하루에 한 50명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실탄을 갖고 나와요. 에너지가. 예, 예.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한 20개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적다. 네. 하지만 20명 내에서는 똑같이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 20명이 만약에 친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더 던지고. 예, 뭐 무슨 뭐 무협지처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향적일 수 있다. 그렇죠. 빨리 지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빨리 지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시스템 내부가 원래 무언가에 집중하는 걸 좋게 설계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외향적이면 분산시키고 축구를 참 난사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그렇죠. 그런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이런 거를 잘 집중해서 이게 뭐구나 인식 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지치면 집중을 안 하죠. 그렇지. 집중을 안 하지.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냥 성격 검사 해봐서 내향적인 친구들과 외향적인 친구들 딱 놓잖아요. 뭐 진학률에서 완벽한 차이가 나죠. 내향적인 친구들이 더 좋아요. 내향적인 친구들의 대학 시하는 진학률이 훨씬 더 높죠, 당연히. 그래요? 집중을 잘하니까. 그럼 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하던 그 친구도 결국은 내향적이었던 친구입니까? 내향적인 성격의 사회적 기술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요 책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사회적인 성품과 기술을 잘 얹어가면서 사람이 느는 게 보이죠. 사회적 소셜 스킬이. 네네. 그러니까 왜 1990년대 초반에 유재석 씨 처음 데뷔하셨을 때. 메뚜기 막 이러고. 네, 그런 거 할 때 보면 토크쇼 나오는데 약간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죠. 네,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안 맞거나 다른 사람들과 조화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대화량을 잘 조절하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다듬어서 그렇게 된 분이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외향이냐 내향을 했을 때 누군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20명을 만날 수 있냐 50명을 만날 수 있냐 20명을 만났을 때 집중하냐 아니냐 이거를 결국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게 그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는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 좀 적어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 좀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이 사람한테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어떤 배려?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근데 이제 빨리 피곤해하는구나. 이제 심리학에서는 예민하다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민감하다는 단어를 쓰죠. 민감하다는 약간 물리적으로 센서티브. 센서 자체가 센서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어떤 센서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알람이 울리잖아요. 근데 어떤 센서들은 웬만큼 울려도 지나가도 뭐 불이 나도 안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센서 자체가 조금 예민한 민감한 사람들이 좀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에너지를 보고 쓰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어를 할 때 왜 많이 지치는가 그런 걸 보면 영어에서는 어휘
어순, 뭐 인토네이션 이런 거에 다 센서들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피곤하죠.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먹는 건 센서를 거의 꺼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치죠. 안 지치죠. 네. 그렇지 그건. 덜 지치죠. 그러니까 센서가 많이 발달됐고 더 예민한 사람들, 더 네네. 민감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많을 확률이 높죠. 네. 아무래도 예민한 사람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민감한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는 시스템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 책 얘기를 조금 이제 해야죠. 저희도 어쨌든 그 책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돈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많지. 좋은 돈하고 나쁜 돈이 있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제목이 있어요. 좋은 돈과 나쁜 돈. 제 돈은 좋은 거고 남의 돈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면 좋아지는 그쵸, 거고. 그쵸. 맞습니까? 왜 그 이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 개같이 번다는 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어렵고 땀 흘려서 번 돈. 근데 또 다른 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번 돈. 근데 여기서 나쁜 돈은 그 두 번째 돈. 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나쁜 방법으로 번 돈. 나쁜 방법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의 돈을 그러니까 뭐 사기를 쳐서 번 돈이거나 아니면 거의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이렇게 좀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운 방법들 있잖아요. 투자보단 투기로 번 돈이 더 빨리 소진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실험들이 뭐냐면 투자로 해서 번 돈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냥 약간 투기성으로 해서 번 돈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 투자든 뭐 어쨌든 다른 방법이든 어떤 적법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막 A4지 한 장 쭉 씁니다. 네. 네. 근데 투기 혹은 투기보다도 못한 좀 안 좋은 방법 이런 걸로 또 똑같은 돈 예를 들어 1,000만 원 도박. 번 사람들은 저 도박도 거기에 해당되죠. 네.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봐라. 그럼 이렇게 몇 개 못 써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심리학자들이 옆에서 그 옆에 깨끗하게 번 돈으로 A4지 한 장을 꽉 채웠던 그 사람만큼의 분량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지 못한 돈을 얼마까지 가지면 요만큼 쓰는가 깨끗한 돈으로 번 분량을 쓰는가 봤더니 대략 2배 이상 3배까지 있어야 쓴다는 거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와. 이제 보통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나쁜 돈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제가 이제 현대 심리학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진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화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딜레마 게임이든 한 번만 하면 배신이 그렇죠. 최고의 이득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 같은 거를 수천 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나쁜 돈이 사실 수명이 짧았을 때보다 수명이 길어지는 사회에서는 나쁘게 돈 버는 게 더 위험해지는 거죠. 더 위험해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심지어 근데 우리가 깨끗한 돈과 이 더러운 돈을요. 사실 예전에 세뱃돈이나 용돈 받을 때 이렇게 신권 받으면 예. 잘 안 쓰죠. 아 신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과 심리적으로 깨끗한 게 의외로 그렇게까지 크게 구분을 둘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다. 네네. 그래서 왜 그 악플 단 사람들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악플 단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댓글 단 사람들에 비해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더 많이 씻어요. 아이, 설마. 악플 단 사람이 실험적으로 되게 많이 나온 결과. 아 그냥 몰래 추적하면 이상하게. 네. 그러니까 거품 비누도 훨씬 더 많이 펌프질하고. 진짜요?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선 그 악플을 열심히 다는 사람이 평범한 글을 남겼을 때 또 이거를 한번 그렇죠. 볼 같은 수 사람 있죠. 따라가 보면 그렇죠. 알죠. 거기까지 비교를 해야 되죠. 네. 해봐도 그래요. 야, 와 근데 그건 좀 재밌는 포인트죠. 야 그런 게 있었구나. 이게 이런 새로운 연구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것들은 이게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결과일 거야라고 처음에 의심받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경험이
경험이 이제 그 논리가 아니니까 과학은 반복 관찰되면 우리가 겸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참 잘 안정적으로 나와요. 허허. 심지어는 입으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으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양치질을 그리고 치약을 짜는 게 더 많아지고 더 진짜요? 네. 뭐 어쩐지. 반드시 그렇진 않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교훈이나 이런 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번 돈 내가 그리고 안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 좋은 돈 나쁜 돈 그 효용 얘기를 해주실 때 일단 뭐 좀 약간 투기나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벌어들인 애들은 이게 내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왜냐면 나도 그렇게 벌었으니까 그래서 난 빨리 쓸 거는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고. 실제로 도박장 카지노에 가면 왜냐하면 그 투기로 번 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야 이번에 범령이 벌게 해준 돈이야. 뭐 그다음에 뭐 누구 정치인 야 그 양반이 이번에 벌게 해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번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잖아요. 카지노에서 지난 100년 넘게 열심히 연구해 온 게 바로 자기 돈이 아니라 도박장의 돈으로 돈을 하게 내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뭐 수백 개의 조치들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박장 가면요. 그렇죠. 칩을 쓰는 이유가 내 돈이 아니라 도박장의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돈을 지금 딱 지갑에서 꺼내서 1,000불을 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지만 그렇죠. 예. 이거는 되는 거죠.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 쉽게 쓰지. 네네. 그 여기 카테고리 중에 투자 고수가 되려면 필수 이게 돼 있는데 투자의 고수가 되려면 복귀는 필수.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예전에 프로바둑 기사들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누가 구단 가고 똑같은 재능, 똑같은 노력, 똑같은 성품인데 그 구단 막 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도 그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쓴 공부에 대한 책을 보시면서 야 얘가 알고 있네 김경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바둑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게 예상외로 쉽게 진 바둑, 예상외로 참패한 바둑은 웬만한 프로 기사들은 다 냉정히 복귀한대요. 근데 예상외로 쉽게 이긴 바둑도 철저히 복귀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의외로. 근데 이게 이것까지 하면 다 이걸 해야 구단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쉽게 이긴 것도 예.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쓴 얘기는 뭐였냐면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공부든 일이든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9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0점 받으면 90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0점 받으면 혹은 성과가 90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60 정도 나오면 웬만한 수준의 학생과 웬만한 수준의 비즈니스맨은 다 이를 악물고 복귀를 하죠. 90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0이 나왔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그런데 60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이 나와버리면 웬만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0.1%만 그걸 복귀해요. 그것도 똑같이 예측 실패인데. 근데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중간한 웬만큼 상위권인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6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점 나오잖아요.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이드. 뭐 이러고 끝나. 게이드. 네. 근데 회사에서도 이 얘기를 해드리면 기업에서도 그치.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거나 예상외로 아주 실적이 좋았을 때는 서로 막 축하하고 막 이러면서 치안은 하는데 그 이유를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 이유가 그냥 운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그게 운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측 못했던 다른 요인 때문에 일어난 필연인지. 어쨌든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예상외로 실적이 좋거나 예상외로 성적이 나올 때 부모나 상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물어봐야 된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예, 그러니까 표정으로만 칭찬하고 표정으로만 칭찬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면 그 냉정한 복귀가 아니라 즐거운 복귀가 예상외로 괜찮은 예상보를 벗어나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지. 네. 복귀를 빨리 해야 잊고 된다. 싶거나 빨리 즐기고 싶지. 네.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대체로 부자 되는 거예요. 투자 성공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상위권,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거를 알고 보거나 남들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하더라는 겁니다. 대체로. 네네네. 부자 될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네. 어떤 내가 사람 부자 될 성향인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거 저 노력해도 좀 부자랑 거리가 좀 있는 성향이 있어요. 야. 이 얘기를 잘못 드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상자의 문을 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왜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김민식 교수님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제 심리학자 선배 심리학자신데 인지심리학자 그분이 강연에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말 맞는 말이에요. 성공한 기업가의 98%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 근데 실패한 기업가의 97%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노력이 필요가 없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노력하지 않는 자는 100% 실패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성향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 성격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인 경우는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마치 예. 내향적인 분이 사회적 품성이나 기술을 잘 개발해서 굉장히 능숙하게 얘기한 거랑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성향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도 부자분들을 참 많이 봤죠. 많이 옆에서 보는데 그게 자기가 일군 부로 정말 그 어떤 정점까지 올라간 부자분들을 보면 성격의 공통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던 우호성은 높지 않고 개방성은 높은 거. 요 정도. 이건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요새 그 외국 심리학자들도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 누구나와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 되기 힘들고 대신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거나 내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적정한 우호성, 높은 개방성. 근데 기업가 정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연구하거든요. 그게. 사업가 정신. 하지만 기업가 정신과 사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자 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부자의 확률은 높죠. 높죠. 이프로님 지금 확률 높아지고 있으신 겁니까? 셋 중에는 적어도 셋 중에는. 우호성이 높으면 그런 사람들은 사업에 혹은 뭐 기업 운영하는 데 썩 좋지는 않아요. 우호성을 영어로 어그리어블리스라 그래요. 어그리하다. 어그리하다. 근데 개방성을 영어로 오픈니스라고 해요. 조금 더 그 좀 이해가 되시기 좀 편해지시죠.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수능자. 그러니까 우호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전략이 뭐냐? 수능하는 거죠. 수능하는 거죠. 그러면 우호성이 안 높아질 수가 없죠. 근데 오픈니스는 뭐냐? 문 여는 거잖아요. 네. 약간 뭐 닫힌 거. 그 표현을 썼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우호성 어그리어블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호성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요. 저는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저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세요. 그래요? 네, 되게 세요. 알아도 못 고쳐요? 못 고치 타고난 건데요. 타고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좋은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참 사람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이런 얘기 들으면 헤어나오실 분들 우리 김경영 교수님은 참 너그러운 분이다. 그때부터는 뭐 엄청 너그러워지지 더. 네, 그러면 이제 쥐락펴락이 가능한 거예요. 쥐락펴락. 근데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쭉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보면 이건 타고나는 건데 중요한 건 오픈니스, 개방성은 상당히 그러니까 후천적인 성면이 강한 거예요.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우호성이 높은 사람이 개방성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뭡니까? 지들끼리만 이거 우리가 남이가 이거 이렇게 사는 이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동네 왜 그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막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랑 절대 안 친해. 그래서 저는 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는 게 우호성이 높은데 개방성이 낮으면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개방성을 높이기 원래 위해서 우호성이 높으니까 이것만큼 개방성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우호성이라는 게 남을 긍정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 사람한테 좀 믿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면은 일종의 좀 약간 자기적인 우호성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또 스트레스가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주 빠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좀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 비춰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행복해지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왜냐하면 분들은. 우호성이 높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미움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움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제로 된 거죠. 네. 그건 뭐라고 하면 안도감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안도감을 자꾸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삶인데 행복은 제로에서 플러스로 가야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좋은 게 있어야 되죠. 그 되게 재밌는 건 우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예,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호성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 우호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 미움받는 것도 많고 상대적으로 빈도가. 네. 그런데 괜찮죠. 우호성이 아주 좀 많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행복은 없고 늘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남들이 해주는 거 하다가 사람 좋다는 얘기 듣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나는 행복한 때가 없는 거죠. 안도하고 굳이 이렇게 표현해. 저 이 표현 별로 안 좋아. 뿌듯한 삶, 대견한 삶, 기특한 삶.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한테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주는 나의 행동에 평가해 주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저는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요 엊그제 그 저녁 먹고 왔더니 우리 직원 한 분이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근을 하면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저 휴게실에서. 그래서 기특하고 대견하고 고맙잖아요. 근데 또 야, 고맙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자기적이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아유 라면을 먹네. 좀 좋은 걸 먹어야지. 그 이상한 거 이렇게 이런 라면 같은 거나 먹으니까 당신 퍼포먼스가 그런 거 아니야. 아 힘듭니다. 회사 다니기. 왜 이게 농담이 아니겠어요. 제가 너 왜 일을 요즘 그 모양으로 하니? 라고 하려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야근한 거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한마디 그 던졌는데 울어 막.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렇겠다. 사주면서 그런 소리 하든가.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야근한 게 서러운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억울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좋은 거 먹지, 이런 거 먹어. 그러니까 일이 좀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좋은 거 없이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먹고 일하니까 네 일도 그 모양이지. 약간 소시오패스과 아닙니까? 그래. 조금 넘어갔다는 생각은 나도 들긴 들었는데. 네, 뒷부분에서. 근데 워낙 일을 못하는 친구면 그게 상처됐겠구나 싶은데 워낙 일을 열심히 잘하는 친구니까. 일종의 그것도 반어법이에요. 맞습니다. 네, 반어법인데 조금 더 가시면은 못난 남편처럼 되실 수 있어요. 못난 남편? 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여성의 외모 비하를 일삼는 사람의 이름이 남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막 야 누가 본다고 이러면서 이게 여성의 아내의 외모를 오랫동안 비하하고 참 집중력 있게 비하하는 남편들의 심리를 텍사스 대학의 데이빗 보스라고 하는 진화 심리학자가 심지어 연구까지 했대요. 미국 남편들도 그러는구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아내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반어법을 왜 자꾸 쓰느냐 봤더니 그 밑에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을 솔직히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는데 떠났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나도 별로 사실은 안 좋아했어. 그렇죠. 라고 합리화할 네네. 근거를 만들기 시작한다. 저도 옛날에 심지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있잖아요. 예. 수원 바로 그 옆에 사는 수원 거의 아주대학교 붙어 있는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얼마나 저한테 좋은 친구냐면 연구실에 있다가 진짜 한잔 해야지. 그러면 걔는 퇴근해 있는 상태야. 그러니 야 나와라 그러면 그래 경이라. 그러니까 저는 걔 없었으면 아주대학교에서 좀 힘든 시기, 특히 연구 잘 안 풀려서 힘든 시기에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걔가 장사를 하겠다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겠다고 울산 쪽으로 자기가 간대요. 근데 제가 이러고 있더라니까. 사실 제 마음에는 야 네가 가면 난 누구랑 술 먹냐. 그렇지.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넌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마음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방금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거 신종이냐 말씀하셨지만. 야 네가 무슨 장사야. 그러니까 제가 가스라이팅한 거랑 똑같은 말이 거죠. 차라리 야, 나 버리고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있어주면 안 돼. 그 말을 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해 고마워 이 얘기를 한국 남자들이 못하다 보니까 특히 고권력자가 될수록 높은 위치로 갈수록 그 얘기를 하시면 끝나는 건데 미안하다 야근시켜서 이 얘기면 끝나는 건데 와. 그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우리 남자. 그러니까 되게 솔직한 분인데도 이 프로님은 부사장님이라 그러죠. 네, 저는요 스스로에게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즉 미안해 야근시켜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야근하는 대리 때부터 증오했어요. 네. 네가 안 시키면 되잖아. 왜 시켜놓고 위로질이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성격 이상하시다. 아니 안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유 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게 미안한 거야 아니면 놀리는 거야.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시켜서 그런 상황이 마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 덜 벌면 되지. 사장님이. 아니 덜 벌면 월급 못 준다 어떡해. 아니 그럼 자기 돈으로 집이라도 팔든가. 에이 왜 이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 집에 가. 너 야근 안 해도 돼.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켜놓고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개소리예요. 예전에 개소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진짜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근데 이게 그분이 만약에 미안해 야근시켜서라고 했을 때 안 시키면 되잖아. 네. 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그거를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개소리로 헛소리로 했을 가능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미안함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사람을 움직이는 또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시오패스 얘기 때도 자주 나오는 게 야 너는 야근 안 하면 안 되는 놈이야.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의외로 동정호소형 소시오패스들 많거든요. 한 번만 해주라. 미안하다. 그런데 왜 근데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규정하는 건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걸 해주고 난 다음의 문제죠. 씨 웃고 자기는 퇴근하고. 그 다음에 미안해 소름 다른 보상 없고 그런 분이 적겠죠. 하여튼 반성 많이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요즘 하여튼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그것도 저는 그 제일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뭐 지나가는 개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는데 만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모바일에 익숙할수록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면하는 걸 어려워하는 맞아요. 전화 통화도 어려워해요. 요즘 다 문자로 보내고 MZ 세대는. 그리고 어려워요. 요즘에는 전화를 하면은 되게 신뢰라 그러더라고. 전화하기 전에 문자 보내서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때 선배들한테는 이렇게 문자 보내면 어디서 문자질이냐고 전화하라고. 근데 이렇게 뭔가 이런 변화들은 이렇게 뭐 마음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그 있어요? 선배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 예전에는 문자 하나 문자로 띵 날리면 내가 이렇게 웃음나? 야 이런 얘기는 전화로 정중하게 정식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정말 전화로 하면 무례하게 어디 전화부터 사전에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내가 무슨 상황이 있는 줄 알고. 그건 아주 결례입니다 요즘엔.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익숙해진 방식이 이제 문자라다 보니 그러나 사람이 문자로만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점점 대면과 전화 등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텐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어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근데 저는 뭐 이제 뭐 X다 M이다 뭐 그다음에 G다 뭐 이런 얘기들 별로 이렇게 뭐 사실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뭐 그런 구분이 그리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뚜렷한 차이는 느껴지시고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자주 그 기업에 계신 임원분들이나 좀 선배님들한테 보게 해드리는 그 꼭 보시라는 게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하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90년대까지 방영했던 한국 최초의 오피스 드라마 TV 손자병법. 네. 그렇지.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거의 전편 가까이는 아니어도 거의 절반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요, 일단 약간 이건 논의 얘기긴 하지만 진짜 5분에 한 번씩 성희롱 구속 발언 나오고 3분에 한 번씩 직장 갑질 나옵니다. 와. 그 당시에는 그게 컬처 코드였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했던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변했는가를 뭐 지금도 고쳐야 될 게 많지만 많이 보이는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직원들 유니폼 맞춘다 그랬더니 비키니로 합시다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이런 거. 농담이랍시고. 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도 똑같이 지금의 50대 60대가 똑같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1980년대 후반에 직장에 들어왔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진짜 외계인처럼 그려져요. 요새 애들. 네. 그런데 다시 이제 또 이제 80년대 초반으로 가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우리나라 대학가의 하숙집 풍경을 담은 81년 제작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보면 다시 79학번들이 81학번에 대한 개탄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 애들 말이야. 네. 그랬더니 뒤로 지나가면서 74학번이 이제는 망할 것 같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뭐 자주 들으셨겠지만 늘 우리는 20대는 외계인입니다. 그 외계인이 왜 외계인일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그 사람들은 이제 외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라는 외계 20대 30대는 우리라고 하는 외계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그 첫 번째로 다른 행성 그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겠네. 사회라는 곳에 왔다라는. 비행기 그렇죠. 타고 온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을 보고 야 외계인들이다 이러겠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직장 모든 세대는 자기의 초창기 커리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배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사정을 물어봐 주지 않고 도움만 주는 선배. 이거를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네. 자 신입사원 시절로 다 한번 옛날 커리어 초반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선배가 더 좋으셨는지. 첫째, 야 저기 저기 팀장님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꼭 화요일 날 오후에는 제가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써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다 소목소목한데 그래? 그래 무슨 얘기인데? 그래 형한테 다 얘기해. 형이라고 생각하고 다 얘기해. 나한테 못할 얘기가 뭐겠니? 피곤해요. 그쵸? 그쵸? 이게 정서적 지지예요. 형이라고 생각해 싫어요. 네, 이게 정서적 지지예요 지금. 난 그럴 때 술술 다 불었어. 진짜? 그런데 이런 선배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런 상사나. 그래? 몇 시간? 4시간? 오케이. 5시간까지는 백업 가능한데 6시간은 안 된다. 4시간? 5시간 그 사이에 끝내?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 사유는 몰라 안 궁금해. 바쁜데 갔다 와. 이게 훨씬 저를 덜 힘들게 하죠. 그렇지. 이걸 도구적 지지라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늘 젊은 사람들과 힘든 게 뭐냐면 정서적 지지를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야 일단 옆에 와서 앉아봐. 예. 야, 힘든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거기 더 웃긴 건 더 괴로운 건 줄 수 있는 도구가 뭔지 지도 모르는데. 도구도 없어. 없어. 일단 들어주는 게 반이지.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으로 너무 지지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대부분의 선배들이 정서적 지지를 먼저 하고 도구적 지지를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정서적 지지가 너무 잘 돼 있으면 네.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형한테 못할 얘기가 어딨어라고 했더니 그럼 3천만 원 빌려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든다. 그러니까 서로 감당이 안 되는 그리고 형도 힘들다 그러죠 보통. 네, 추적추적되고 막 사이가 엮여 있고 막 힘들죠. 네. 야 이게 진짜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야 너무 재밌다. 근데 이런 재밌는 내용이 책에 확실히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얘기하면서 교수님 보실 때 집어넣어 방송이 더 거죠. 재밌어요? 책이 더 재밌어요?
저요.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 김경일의 방송과 왜냐면 김경일의 만약에 책. 방송에도 재밌을 것 같으면 책 사지 마시고 눈빛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방송으로 갑시다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아니 머리 계산 중. 책이 더 재밌으면 그럼 책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 책 중에 책이 더 재밌었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은 지금 책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 그래.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경일 교수님의 새 책 마음의 지혜, 예, 마음의 지혜라는 책 지금 뭐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서점 다 있으니까요. 한번 네.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일반 책의 표지가 6배 비싼 종이를 쓰셨대요. 그래서 편집자께서 사유서까지 쓰셨대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네, 이렇게 비싼 종이를 굳이 딴 인간도 아닌 김경일 책에 써야 되느냐. 아, 예, 뭐 예전에 마음의 법칙이라고 그 책 베스트셀러인데 왜 거기 안 쓰고. 보니까 표지가 정말 딱 잡았을 때 네. 뭔가 이게 저도 만지면서 약간 그 달랐어요. 살짝 낡은 가죽 느낌 나면서 편안한 그런 좀 게 있네요. 따뜻하네요 느낌이. 네. 예. 약간 그 몰스킨 느낌. 아 그런 느낌. 예. 그게 그런 표현으로 가능하겠군요. 비싸다고 하고 주여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게 간지나는 책,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네. 마음의 지혜. 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 권씩 주문해 네. 보시면. 오랜만에 우리 교수님 오셨는데 한 번씩 뭐 월 1회라도 이렇게 좀 오셔서 저희 좀 즐겁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두 분 이제 우리 저 건프로님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 분 보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넙주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야. 그럼요. 네. 네. 사실 저는 그리고 세 분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제 테이블이라는 데 사각형 안에 계신 분들이라서 정말 확실히 우호적인 분이세요. 네. 저 안도의 웃음. 많이 배웠죠 저희.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저희 마음이 많이 삭막해졌을 때 따뜻한 비 좀 내려주시라고 한 번 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마음과 관련한 생각, 책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맨날 그 뭐 업무에 필요한 책만 보고 경제 책만 보고 그러면 네네네. 2%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야? 그냥 미안하다, 야근해줘서 고맙다 이러면 되는 걸. 라면 먹는다고 갈구고 일 못한다고 갈구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